좋아요, 구독. 네, 교수님께서 이 국내 시장의 하방 압력부터 매크로적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교수님,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 꼽아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나는 물론 2030 세대들은 무슨 말씀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0까지도 해당돼요. 40 세대 분들이 2015년부터 엄밀히 말하면 14년 전부터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2014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9년이에요. 네. 9년 동안 주택 가격이 내려간 별로 이렇게 뭐 내려갔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작년에 잠깐 급락한 거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급락을 했는데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30, 40 세대 분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 분들이 이제 학교에 지금 40세면은 10년 빼면 30살이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2, 3년 차, 3, 4년 차. 여자분들도 사회생활 한 5년 정도 했을 때니까 그때 부동산을 보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구나. 당연하죠. 왜 오르냐면 화폐 가치는 점점 자본주의 시대에서 명목 가치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명목 가치는 올라가지만 실질 가치는 오르내림의 진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식시장에서 비쌀 때 사고 아니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 행위인데 그 행위가 이게 시간의 텀이 길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럼 10년 정도 가까이 지금 상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조정 거치는 것 같다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건설사 뭐 이런 부분들 좀 우려하면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건설사가 망하면 금융회사들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어지면 국가의 경제에 위험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0,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요. 인구도 계속 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건설 산업의 어떤 GDP,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이 한때 최고는 한 2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산업이 무너지면 좀 충격이 컸죠. 그런데 지금은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IMF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그 위기를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저 같은 세대들은 이거 잘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집값을 떠받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책들이 젊은이들이 집을 살 때 현재 집값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격이 내려와서 사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살아 어떻게 보면 달콤한 악마의 유혹 갈 수도 있죠. 물론 또 오른다라는 전제에서는 좋은 상품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오른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대출 문제에 대해서 뭐 IMF나 OECD가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나 논문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거의 100% 가까웠고요. 피그스 사태 때 아실 거예요. 그때도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가 80에서 100% 수준이었어요. 100%좀 넘거나. 근데 우리가 지금 100% 넘었거든요. 그러면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긴축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긴축이 아니라 재정 확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수요들이 대출 이자 약간 저렴한 거 정책 금리로 인해서 따라가지만 그 다음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정적이거든요. 이 대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퍼볼 수가 없거든요.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 이자 차익 보존이라 해서 시중 금리가 높은데 정책 금리를 싸게 하면 금리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메꿉니다. 차익 보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돈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영끌과 갭투기 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비율을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 경제는 앞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특징은 갭투자, 갭투기한 분들이 극성을 피고 있는데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가진 분들이 따라가고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젊은 세대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경고 많이 하잖아요. 드디어 하는 총재도
이제 금리가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부분들을 새겨서 보셔야 돼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 대출로 떠받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 세계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한 달 전쯤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조금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부가 처음에 기억나시겠지만 13 대책 올해 13 대책 던질 때 이제 물론 건설사가 그때는 좀 급하고 좀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시스템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국가 경제에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할 때 13 대책 때 부동산 PF를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실 현장까지 도와준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일단 조금 리스크로 남아 있고요. 이 대책을 던지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투기의 조짐까지 있으면 다시 규제를 들어가겠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 투기에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제도들이 실제로 다 펼쳐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이제 뭐 얼마 안 지났지만 벌써 오래된 일 같잖아요. 그 뭐 둔촌주공 이제 망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 정책 때문에 말씀 주신 정책을 던져서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될 경우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혼동이 옵니다. 여러분 실거주 의무 폐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택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데 집을 사서 무조건 살지 말고 팔아라라는 신호잖아요. 투기하라는 신호잖아요. 젊은이들 다 알고 있지만 이건 나쁜 모습인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정책이 방향성이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받고 있으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50년 주담대도 갑자기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신생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자들이 많이 혼동스러울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주택 가격이 좀 조정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신생아 또 들썩이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효과를 좀 예측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도 더 이상 오르는 건 바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론을 갖다가 보통 한 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예산이 보통 35조 정도 돼요. 근데 40조를 특례를 썼잖아요. 근데 올해 신생아를 26조 7조 한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총액이 35조거든요. 그러면 그 신생아 특례론의 26조 7조가 계산을 해보면 올해보다 시장 영향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내려가려고 정책을 쓰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계속 올라가는 정책을 쓰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정부가 계속 이런 규제 완화 정책과 이걸 던지는지는 내려가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규제 정책이 만약에 집값이 또 급하게 내려가는 기미가 있으면은 다른 한 두 가지 정도 좀 대책이 또 있어요. 미분양 양도세 산신적 감면 이런 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신생아처럼 기발한 또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국민 비판을 뒤로 하고라도 시장을 이제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이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에서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해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처럼 불확실성한 요소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사이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이 투자를 할 때요. 투자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P는 I분의 R이라고 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어요. 뭐 어렵게 들으실 거 없고요. 내가 뭐 1억짜리 집을 사건, 뭐 주식을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건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제가 받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에 기준하거든요. 엄밀히는. 네. 모든 사회 활동과 자본주의 활동이 그래요. 다만 주택은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를 하죠, 요인이. 근데 그걸 그럼 현재 가치가 적정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비싸면 사면 안 되겠죠. 물리는 거고 저렴하거나 낮으면 사면 안전하겠죠. 실거주와 투자의 개념이 같이 존속하고 투자의 개념에도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네. 그럼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현재 주택 임대료 수준을 보면 되는데요. 송파, 강남, 뭐 강남 상구 일대 지금 임대 수익률 월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 나옵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남의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제가 알기로 11월 3일 기준으로 8만 건을 넘었어요. 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예요. 두 배예요. 네. 근데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8천 호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10몇만 채가 지금 있는데 소화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를까요?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 그나마 좀 저점이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무조건 뭐 갭 투자해서 갭이 작아서 따라갔다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불확실성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표하고 정부 정책을 크로스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 매물량하고 거래량하고 전세가 네. 비율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경매 지표가 또 있습니다. 경매 지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신호예요. 경매 지표에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경매 지표 좀 여러분들이 서칭하시면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매월 발표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면 일단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 내려가는 곡선 추세면 높아서 자꾸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전세가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주택가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거는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자꾸 증가를 하고 해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 공급 법칙에서 주택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 서울 예를 들면 전국 비슷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평년 한 6,100, 월 6,100에서 2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한 3천 4천 건을 못 넘었어요. 50% 60% 정도 선에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평균 거래량 또 IMF나 글로벌 금융위 때 거래량이 한 1,500, 2천 건이었어요. 그 수준인데 워낙 작년에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1,000건에서 3,000건이면 3배 올랐잖아요. 근데 평균 점수를 따지면은 5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되고 매물량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왜 자꾸 팔려고 내놓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시면 음. 시장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요. 저와 네. 같은 2030 세대에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 2030 세대의 무주택자와 또 1주택자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주택자분들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택 가격이 약간 임계점이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되는 걸 기다리시는 게 낫고 네. 특히 그러면 조정되기 전에 이제 공공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최대한 집값을 떠받치면은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분양가 책정이 시세의 70에서 80%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시세가 내려가면 공공분양 가격도 더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공공분양에서도 이제 어떤 자기의 대출 능력이나 이런 거 정부에서 해주는 자금들이 많아요. 70% 80%까지 생애 최초는 해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간 분양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분양가가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10억대가 넘어갔을 때 뒤에서 그 가격을 받쳐줄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은 소득 분포를 제가 체크해 보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의 연평균 10년 차가 1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 7, 8천 나와요. 그럼 두 부부 합하면 10억짜리 집 돈 주고 못 삽니다. 모으는 돈이 생계비 빼고 하면 한 6억 모 7억 모으면 잘 모으더라고요. 그분들도 버거운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이 넘는 분양가는 사실 빚을 좀 떠안고 네. 좀 부담을 갖고 사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좀 너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체크하셔야 되고 민간 분양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주택자분들은 이제 뭐 가지고 계신데 뭘 하냐 이러겠지만
집이 작거나 아기가 태어나가 이러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주택자분들은 청약제도가 이번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85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분도 활용하시고 또 시내 안에서도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물량 갖다 추첨제로 해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무순위 뭐 이럴 땐 다 쫓아가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만약에 조정이 왔다 했을 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미리 좀 주택 가격이 회복됐을 때 저 질문 한 예요. 지금 약간 회복됐을 때 팔고 만약에 교수님 말대로 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살까요? 좋은 음. 방법인데 100% 저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 좀 아시잖아요. 100% 그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의 시나리오는 하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 정도 팔면 되겠다 싶으면 잠시 월세나 전세 사시다가 주택가에 조정이 되면 산다. 이게 맞으면 정말 뭐 그쵸. 타이밍이 딱딱 진짜 좋은 맞아주면. 투자인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대출 제도가 좋아지니까 또 신생아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만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뭐 4050한테는 뭐 불평등이 오고 이렇게 뭐 비난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